おお、すごい。なるほど。おお、すばしば。어서오세요. 국어의 모든 것 나라마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3 국어 천재박입니다. 1단원 문학과 3 속에 있는 소단원 2 껍빛단리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껍빛단리라는 작품에 대해서 요청이 꽤 있었기 때문에 요걸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그래서 핵바 버전하고 상느 버전 중에 상세하고 느린 상느 버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전문을 다 읽진 않을 거고요. 이 부분은 그래도 체크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만 강의를 하도록 할 테니, 기본적으로 다른 강의에서도 언급했지만 이런 긴 작품은 미리 한번 정독하고 나서 그 다음에 선생님 강의를 듣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껍빛단리 보도록 하죠. 자, 일단 껍빛단리라는 제목에서부터 알 수 있겠지만은 그 선생님 책 말고도 여러분들 책에서도 교과서에 등장할 겁니다. 껍빛단이 무슨 뜻인지. 이 껍빛단이라는 말의 뜻을 그대로 읽자면 이렇게 써있죠. 영어 캡틴에 해당하는 러시아어 껍빛단은 해방 직후 북한에서 우두머리나 최고라는 뜻으로 쓰인 말이라고 돼 있죠. 네, 그래서 주인공 이인국을 가리키는 껍빛단 리는 이인국의 기회주의적 행태를 풍자하는 제목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사실 제목 자체가 풍자성이 아주 짙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작품에서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어떤 그 배운 포인트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죠. 사회문화적 배경과 연결짓는 이해라고 적어봤습니다. 이 작품은요, 정말로 사회문화적 배경과 때려야 뗄 수가 없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문학 작품마다 그냥 이거는 그 텍스트 그 자체만 가지고도 해석이 충분한 작품이 있지만, 하지만 이 작품은요, 특히나 이 이인국 박사라는 주인공은 그때 당시의 사회적 배경, 즉 사회적 역사적 흐름이 어떤 방향으로 변해갔는가에 따라서 정말 옷을 잘 갈아입는 친구거든요. 치열하게 고민하고 그에 따라서 임기응변, 좋게 말하면 임기응변이겠지만 나쁘게 말하면 정말 얍삽하게 잘 변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때문에 그때 당시에 시대적 배경이 어떠했길래 이인국 박사는 이러한 행동을 취했는지, 그때 당시의 사회적 문화적 배경과 연결짓는 이인국 박사의 행동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꼭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조금 두루뭉술하게 이인국의 태도라고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이인국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태도가 어떠한지를 갖다가 잘 알아둬야 됩니다. 특히나 이 정광용이라는 작가는 이 소설 속의 이인국이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잘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양각색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인국은 어떠한 삶의 태도를 보임으로 해서 어떠한 인물 됨됨임을 짐작하게끔 해주는지까지를 잘 파악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는요, 무조건 시험에 출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피해서 시험 문제를 출제하기가 어렵거든요. 때문에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이해하고 넘어간다면 여러분들은 이 껍빛단리라는 작품 속에서 어쨌든 70~80%를 맞추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자, 그러면 바로 본문 들어가도록 하죠. 이 소설은 시대적 배경이 중요하다고 한 만큼 특징이 있는 그 각 시대의 배경을 꼭 이해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큰 줄기를 보자면 일단 일제강점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8.15 광복 직후, 소련군 주둔 시기, 6.25 전쟁 시기, 6.25 전쟁 후, 이 시간적 흐름을 관통하는 소설이 전개될 것입니다. 자, 근데 이게 역순행적 구성 방식으로서 막 왔다리 갔다리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단락마다 선생님이 요 시기는 일제강점기입니다, 요 시기는 소련군 주둔 시기입니다 하고 말해 줄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헷갈리면 안 되고 이런 큰 줄기에 걸쳐서 소설이 진행되는 것이라고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설명을 해보자면 일단 요 6.25 전쟁 후라는 요 시점은 지금 현재 시점일 겁니다. 이외의 나머지 것들은 모두 다 과거를 의미하겠죠. 그죠? 여기까지 모두 과거의 얘기인데 여기를 얘기하다가 저기를 얘기하다가 막 이렇게 좀 복잡합니다.
하지만 그냥 6.25 전쟁 후인 지금 현재 시점 이외에는 다 모두 과거라는 걸 알아두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야기 한번 쭉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부터 보도록 하죠. 자, 과거 회상 들어갑니다. 1945년 8월 하순이라고 되어 있어요. 8월 하순이라고 한다면 어쨌든 8.15 광복이 그러니까 해방이 된 직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이 부분 과거입니다. 과거 회상하는 부분이니까요. 자, 근데 해방의 간격이 온 누리를 뒤덮어 소용돌이 칠 때였다. 말복도 지난 날씨였만 여전히 무더웠다. 필요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근데 이인국 박사는 이 며칠 동안 불안과 초조에 휘몰려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다. 무엇인가 닥쳐올 사태로 오돌오돌 떨면서 대기하는 상태였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심리를 꼭 읽어줄 필요가 있어요. 이유가 뭔지까지 꼭 곁들여서요. 이렇게 불안한 그 이유, 오돌오돌 떨면서 대기하는 그런 심리 상태 이유가 무엇인지를 적어봤습니다. 친일 행위 때문에 불안, 초조. 자, 인트로 화면에서 봐서 알겠지만은 거기에 웬 사람이 일본인을 보고 일본인을 따라하고 소련인을 보고 소련인을 따라하죠. 그죠? 자, 그런 모습처럼 이인국 박사는 각 시대마다 그 강자가 누구인가를 관찰하고 그것을 따라하고 그러니까 그 편에 붙어서 행동하면서 상당히 부와 권력을 누렸던 사람이라 볼 수가 있겠어요. 때문에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이 강자였기 때문에 일본인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을 열정을 다해서 보여줬지만 근데 광복이 되고 난 후에는 이제 일본은 패망했기 때문에 상당히 그 과거의 행적이 주온 글씨가 되어서 남을까봐 그게 불안한 거죠. 네. 지우고 싶은 과거가 돼버린 거예요. 때문에 불안하고 초조한 것입니다. 사태가 뒤바뀌었잖아요. 한마디로 완전히 뒤집혀 버렸습니다. 때문에 과거에 그렇게 위세를 떨치던 나의 권력과 부는 사라져 버렸고 때문에 과거 행적에 꼬리 잡힐까봐 걱정하는 이인국 박사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뭐 이인국 박사라고 이렇게 3인칭으로 객관화된 시점으로 이렇게 진술하는 걸로 보아서 1인칭 시점은 아닌 것 같고 3인칭 시점이라는 건 짐작할 수가 있겠죠? 더군다나 여기서 이인국 박사가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도 모두 다 알고 있어요. 불안과 초조에 휘몰려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어떤 심리까지도 꿰뚫어 볼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건 3인칭 관찰자 시점이 아닌 3인칭? 그러니까 3인칭 중에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 볼 수가 있겠죠. 시인의 입장에서 모든 인물들의 행동과 심리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시점이라 볼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혹시나 그 아직까지 시점에 대한 전혀 소설의 시점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다 하는 친구들은 여기 상단에다가 역시 그 링크를 시켜 놓을게요. 그러니까 그 소설의 시점에 대한 강의를 꼭 보고 오십시오. 네. 그거 아직까지 모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중3쯤 됐으면 소설의 시점은 뭐가 있지? 그거를 확실히 구분지어서 알 수 있어야 돼요. 1인칭 시점과 3인칭 시점이 있고 1인칭 시점에서는 주인공 시점과 관찰자 시점이 있고 그 둘의 차이는 뭐가 있고 다 알아야 돼요. 네. 때문에 전지적 작가 시점에 대한 이해까지 확실히 이해해둬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점에 관련된 문제에도 출제될 수가 있어요. 때문에 꼭 강의를 보고 오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게 분비도 화잔도 하나 얼씬하지 않고 쉴 사이 없던 전화도 뜸하여졌다. 그러니까 환자라는 말로 미뤄 짐작컨대 이 이인국 박사는 의사라는 점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 뭐 자수에 언급되지 않았지만은 쉴 사이 없던 전화도 뜸해졌다는 것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필기할 것까지는 아닙니다. 뭐냐면 어쨌든 과거에 일제강점기에 친일 행위로 열과 성을 다했을 때 그때 당시에는 일본인이든 어쨌든 같은 친일파든 그런 사람들에게 상당히 인기 있는 그런 의원으로서 병원으로서 상당히 높은 위세를 떨쳤었는데 하지만 이제 환자가 하나 얼씬하지 않는다. 파리가 날리는 그런 병원이 되어버린 그런 변해버린 상황, 변해버린 시대적 상황이잖아요. 그죠? 자, 그거에 맞춰서 변한 병원의 모습 혹은 분위기라고 볼 수 있겠죠. 그것뿐입니까? 네. 이인국 박사의 심리 상태도 변화했죠. 상당히 기세등등했던 모습에서 불안, 초조로 바뀐 것입니다. 이해가 가죠?
그 다음 내용 계속 보도록 하죠. 자, 뭐 직원들 다 떠나가고 그 다음에 몇 명만 남아서 병원을 지키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 한번 볼게요. 의미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자수서에는 언급되어 바가 없지만 2층 10조 다다미 방에 훈도시와 유카다 바람에 뒹굴고 있던 이인국 박사. 자, 봐봐요. 작가가 지금 이 긴 내용에 걸쳐서 이인국 박사를 수식하기 위해서 요 긴 공간과 내용을 할애를 했습니다. 네. 배치시켰다는 얘기죠. 뭔 내용을 배치시켰나 보세요. 2층 10조 다다미 방. 사실 이것은 다 일본색이 아주 강렬하게 나타나는 그런 표현들이죠. 10조의 다다미 방. 어쨌든 어떠한 크기의, 일정한 크기의 다다미 방이라는 거. 다다미 방, 좌측 하단에 써있지만은 직사각형 모양의 일본식 돗자리를 깐 방이라 써있고, 훈도시, 이거는 일본 남성들이 입었던 속옷. 자, 요게 훈도시입니다. 네. 그 뭐, 사진으로 하면은 너무 또 어떤 분은 또 혐오스럽다라고 할까봐, 네. 요렇게 생긴, 예. 천으로 이렇게 둘러서 만든 남성 속옷이죠. 네. 그게 훈도시라고 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요런 그 옷이 바로 유카타입니다. 유카다라고 써있지만은 보통 유카타라고 이렇게 적어야지만 검색이 나오더라고요. 예, 남성, 여성 모두 옷이 다 따로 있는데 남성의 경우 이렇게 뭐 허리에 두르는 이런 옷들, 뭐 잠옷 같은 느낌이 있죠. 예, 이런 옷이 유카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인국 박사가 훈도시 그 일본 남성들이 입는 그 빤스 그걸 입고 그 다음에 유카타 그 아까 그 옷 그 바람에 뒹굴고 있던 이인국이라는 것에 상당히 우리는 초점을 좀 맞춰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인국이 이런 옷차림을 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 뼛속까지 일본인이란 얘기거든요. 평소에 얼만큼의 친일에 열과 성을 다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옷차림에서부터 이미 실생활에 항상 그 방까지도 이미 일본식의 어떤 돗자리를 깐 전통 그 방을 유지하고 있고 속옷까지 일본 속옷을 입고 있고 옷까지도 평소에 그 옷차림 찰까지도 유카타 바람으로 뒹굴고 있던 이인국이라는 거는요. 사실 선생님 개인적 생각으로는 풍자적인 요소가 짙다고 봅니다. 네, 이걸 뭐 그렇다고 막 되게 우스꽝스럽게 표현하고자 한 건 아니지만은 이 이인국의 행동과 평소의 옷차림에 대한 어떤 비꼼의 의도가 작가가 좀 있다라고 생각이 들죠. 굳이 이런 표현을 집어넣거든요. 정광용 작가는요. 그럴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나요? 네. 근데 이렇게 완전 뼛속까지 그 다음에 옷차림, 옷매무새, 그 다음에 집의 모양새조차도 다 일본풍의 모습을 하고 있던 이인국 박사는 당연히 이 시대적인 흐름이 뒤바뀐 것에 대해서 견딜 수가 없죠. 그죠? 이렇게 반일 정서의 바깥 세상, 그 다음에 일본식으로 완전 꾸몄던 이인국, 요 둘 사이에 어떤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인국 박사는 상당히 지금 땀을 흘리면서 긴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어떡하나? 난 이때껏 그렇게 친일을 해왔는데, 외쳐왔고, 앞장서 왔는데, 이제 어떡하지? 라는 불안감에 휩싸이는 것이라 볼 수가 있겠죠. 됐죠? 자, 이인국 박사는 너무나도 불안한 나머지 찬물을 퍼서 대야자로 머리에서부터 몇 번이고 내리붓는 어떤 몸을 씻는 행위를 하지만, 잠깐 몸이 가벼워졌다라고 표현할 뿐, 그러나, 하지만, 무언가가 짓눌려 있는 것 같은 가슴속의 답답증, 갑갑증. 자, 이것은 그러니까 뭐 불안함이죠. 계속 알 수 없는 불안함, 친일 행적으로 인한 불안함 때문에 아무리 몸을 씻어도 이 가슴 속에 있는 갑갑증은 벗겨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깥을 봤더니 뭐라고 써있냐면 그곳에 쓰여 있는 구절 뭐라고 써있는지 봅시다. 친일파 민족 반역자를 타도하자라고 써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그때 당시의 시대적, 사회적 분위기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친일파를 벌하고자 했던 당시의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 얼만큼 험악한 분위기인지가 느껴지는 부분이죠. 그죠? 그러면서 옆에 붉은 동그라미를 두 겹으로 친 글자가 바로 눈앞에 선명하게 보이는 것만 같다. 어제 저물녘에 그것을 처음 봤을 때 전율이 되살아났다. 일단은 친일파 입장에서는 벌벌 떨 수밖에 없는 험악한 사회적 분위기예요.
그동안 억눌려 있던 그런 민중들의 그 감정이 폭발한 것이죠. 야, 이제 드디어 일본 끝났다. 니네들 이제 죽었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런 그 불안감에 휩싸이는 건 사실이긴 한데, 이 인국박사라는 캐릭터는요, 되게 재밌는 게, 뭔가 막연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방식이 있어요. 나야 괜찮겠지. 라고 그냥 별일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혼자 뇌까리면서, 뇌까리다. 그러니까 자습서에는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마구 짓거리다. 라고 써 있습니다. 이런 말도 알아두면 좋겠죠. 그러면서 부채를 들었는데, 그러나 벽보를 들여다보고 있을 때, 자, 봐봐요. 자기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일그러진 얼굴에 경멸인지 통쾌인지 모를 웃음을 비죽거리면서 아래 위로 훑어보던 춘석. 자, 춘석에 대한 수식이 좀 많죠. 자기와 눈을 마주치는 순간 이인국 박사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때 춘석의 얼굴이 어쩌냐면 일그러진 얼굴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경멸인지 모를 통쾌인지 모를 그런 표정을 지었고 이인국 박사를 갖다가 아래 위로 훑어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조금 호전적인 표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상당히 좀 전투적인, 네. 그닥 긍정적인 상대방에 대한 호감으로 대하는 표정은 절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자꾸 머릿속에 계속 남는 거죠. 이 표현이 아주 참 찰떡 같은 표현입니다. 어두운 밤에 거미줄 뒤집어 쓴 것처럼 되게 찝찝하죠. 그죠? 어두운 밤에 얼굴에 아니면 팔에 거미줄이 닿았을 때 되게 찝찝한 그런 기분 있잖아요. 그런 느낌처럼 꺼림텁텁하다. 이런 표현들 참 좋아요. 네. 우리들이 자주 쓰지 않는 표현들인데 이런 거는 좀 기억해뒀다가 실생활에 좀 많이 좀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아름다운 순우리말이잖아요. 그죠? 어쨌든 이인국 박사는 그깟 놈하고 씻어버리려 해도 계속 머릿속에 남는 것 같아서 찝찝하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됐죠? 계속 볼게요. 벌써 6개월 전의 일이다.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던 시점이 언제였냐면 1945년 8월이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에서 6개월 전이라면 어느 때쯤일까요? 그러니까 1945년도 초순, 그러니까 2월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6개월 전의 일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광복 이전이라는 얘기예요. 상경기 말이라고 썼고 쭉 읽어볼게요. 형무소에서 병부석으로 가출로 갔다는 어떤 중환자가 업혀왔는데 이 친구가 의미 있는 친구인 거죠. 횡댕그라한 눈에 앙상하게 뼈만 남은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한 환자. 그야말로 상당히 몸 상태가 너무나도 좋지 않은 여러 가지 일로 그랬겠죠. 고문을 받았든 아니면 실제로 병이 났든지 간에 이런 그 형무소에서 갇혔던 사람인 것으로 미뤄 짐작컨대 뒤에도 나와 있지만 사상범, 그러니까 여러분들 29페이지에 우측 하단에 보면 그 단어에 대한 뜻 나오잖아. 사상범에 대해서 뭐라고 써있는지 읽어보세요. 현존 사회체제에 반대하는 사상을 가지고 개혁을 깨닫는 행위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또는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제강점 하에 그 대한독립 만세와 같은 어떤 운동을 펼쳤거나 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사상범으로 형무소에 잡히게 되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일지도 모르는 사람인데 너무 아파서 어쨌든 나오게 되었다. 석방되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인국 박사에게 진찰을 받는데 이 이인국 박사는 이 사람을 진찰하는 것은 별개로 머릿속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입원시킬 것인가 거절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떤 결단을 하게 되는가? 일단은 무엇에 대한 생각을 먼저 하냐면요. 환자의 몰골이나 얻고 온 사람의 옷매무새로 보아 경제 정도는 뻔한 일이라 생각되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을 판단했을 때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춘석의 입원을 꺼리는 까닭 첫 번째 이유인데 병원비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 결국 가난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걱정이 되는 거죠. 내가 이 사람의 병원비를 받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 가난한 사람이 걱정된다기보단 그냥 내가 병원비, 돈을 받을 수 있을까? 라는 것에 대한 걱정을 했다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그 춘석의 입원을 꺼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마음에 캥기는 것이 있었다. 일본인 간부급들이 자기 집처럼 들락날락하는 이 병원에 이런 사상범을 입원시킨다는 것은
관선 시의원이라는 체면에서도 떳떳지 못할 뿐더러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인국 박사는 관선 시의원인 거죠. 한 자리 꽤 차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일제강점 하에서. 근데 자타가 공인하는 모범적인 황국 신민의 공든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자, 그러니까 진짜 이유는 이거예요. 사실 춘석이 이번을 꺼리는 까닭 첫 번째는 사실 그리 큰 이유가 아닙니다. 그렇게 이 사람의 마음에 결정을 하게 되는데 큰 계기로 작용하는 것이냐라고 물어본다면 병원비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사실 그렇게 큰 이유가 아니에요. 진짜 큰 이유는 뭐예요? 바로 이것이죠. 알겠죠? 춘석이 사상범이기 때문에 이번을 꺼린 까닭 2번 사상범이기 때문에 자 이것으로 인해서 결국 일본에 밑보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 걱정이 앞선 것이고 그와 더불어 뭐 체면도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죠? 그동안 정말 일본의 모범적인 황국 식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공든탑 하루아침에 무너지면 안 되겠죠. 그죠? 근데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혹시 이 황국 신민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모르는 친구도 있을까봐 설명을 해주는데 이것은 그러니까 일왕이 그러니까 뭐 일본인 입장에서는 천황이겠죠. 예, 하늘에서 내려온 뭐 황제라고 생각한다면 하늘이 내린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천황이라고 지칭할 수 있겠는데 사실 선생님은 그렇게 천황이라고 지칭하고 싶지는 않고 그냥 일왕이죠. 네. 일본의 그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의 신하가 된 백성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일본의 국민들을 얘기한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일본의 백성, 일본의 국민. 네. 일본의 하늘에서 내려준 사람이 다스리는 네, 그 나라의 백성. 그게 황국 신민이에요. 뼛속까지 이 이인국 박사는 황국 식민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실제 우리나라 말보다도 일본말을 더 자유롭게 구사하는 사람이고요. 어떤 정도인지 어느 정도인지 느낌이 오죠. 그죠? 자, 그래서 종합해보자면 이 이인국 박사라는 사람이 춘석, 이 아픈 사람, 이 환자 춘석의 입원을 꺼리는 까닭으로 봤을 때 크게 병원비 문제인가 아니면 춘석이 사상범이기 때문인가 로 비교해 봤을 때 어느 것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냐? 당연히 사상범이라는 이유가 더 큰 것이죠. 사실 병원비는 그렇게 크게 신경 쓰이는 건 아니에요. 약간 조금 신경 쓰일 뿐이지 돈 한 푼 두 푼에 뭐 이렇게 왔다리 갔다 하는 사람으로 보이진 않거든요. 소설 전체의 내용으로 미뤄 짐작컨대. 근데 이 사람은 이 이인국 박사라는 사람은 일신,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처지에 있어서의 어떤 영달, 상당히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그 안락하게 사는 그런 사회적 지위로서의 어떤 높은 목표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체제 속에 있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자신의 입장을 아주 민첩하게 바꿀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돈 몇 푼 이거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때문에 병원비냐 사상범이냐 라고 한다면 진짜 이유는 이 환자가 사상범이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일본에게 밉보이는 것이 너무 싫어서 네, 그래서 거절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아주 일도양단하는 결론을 내려버리게 되죠. 그래서 그는 응급치료만 하여주고 입원실이 없다는 가장 떳떳하고도 정당한 고실로 애걸한 환자를 돌려보냈다. 그럴싸한, 그죠? 그럴싸한 핑계를 댔죠. 실제로는 입원실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럴싸한 핑계, 그러니까 우리가 안 받는 게 아니라 못 받는 거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만한 어떤 근거가 필요했는데 그 근거가 입원실이 없다 라는 거였겠죠. 그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결국 그 돌려보냈어요. 예. 그래서 아무렇지 않게 흘려버렸죠. 자, 여기까지가 아까 말했던 1945년도 초라고 볼 수 있겠어요. 2월쯤, 그죠? 다시 그런데 며칠 전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이제 광복 후로 돌아오는 겁니다. 아까 처음에 말했던 그 시점, 8월 말 시점이죠. 그런데 며칠 전에 시민대회 끝에 있는 해방경축 시가행진을 자기 동물의 차 구경하느라고 해수기와 함께 대문 앞에 나갔다가 자이다 안장 두르고 대열에 낀 젊은이와 눈이 마주쳤다. 이 젊은이가 아까 그 환자, 병약했던 환자 있잖아요. 이 춘석과 눈이 마주치게 되는 것이죠. 그 순간부터
정말 밤길에 거미줄이 몸에 달라붙은 것 마냥 대단히 깨림직한, 씻어도 지워지지 않을 것만 같은 그런 좀 찝찝한 느낌을 이제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쪽을 노려보는 청년에 대해서 불똥이 튀는 것 같은 살기를 느꼈다. 자, 이 부분은 체크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살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친일파에 대한 분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친일파에 대한 분노. 무슨 영문인지 몰랐었는데 입원을 거절했던 사상범 환자 춘석이라는 것을 간호사가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좀 뭔가 두려워지기 시작하고 눈치 보이기 시작하는 그런 느낌이 오는 거죠.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나가는 것을 피하였고 공교롭게도 어제 저녁에 그 벽보와 마주쳤던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쭉 읽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바깥에 환호성이 들렸고 보니까 뭐 적기와 태극기를 들고 환성을 올리고 있었다. 뭐 여기서 적기라는 것은 아마도 소련 국기를 의미하는 거겠죠. 네. 자, 그래서 무엇일까?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다시 자리에 주저앉았고요. 자, 그 다음에 계단을 굴며 황급히 올라오는 발작 소리 들려왔고 해수기가 소련군이 들어오나봐요. 야단법석이에요 라고 얘기했대요. 자, 그러면서 어쨌든 한참 동안 아무 거동도 못하고 바깥쪽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러니까 사태를 갖다가 지금 사실 간을 보는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인국 박사는 지금 분위기가 사태가 어떻게 흘러가는 것인가. 사실 나는 일제강점기 때인 일본에 그렇게 충성을 하면서 살아왔는데 지금 일본이 패망했단 말이야.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소련군이 들어왔네. 그럼 소련군한테 나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는가? 여러 가지의 어떤 경우의 수에 대한 어떤 머리 싸움이 아주 치열할 겁니다. 자, 그 다음. 그래서 무언가를 생각하고 자리에 일어났고, 그러고는 벽장문을 열었고, 안쪽에 손을 뻗쳐 액자 틀을 끄집어내었다. 자, 보세요. 일단 선생님이 생각하는 상당히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을 법한 것으로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요걸 예상하고 있어요. 국어, 상용의 가. 이게 의미하는 게 상당히 강렬하거든요. 때문에 요거 문제 낼 확률이 좀 높다는 거. 네. 해방되던 날 떼어서 집어넣은 것을 그동안 깜빡 잊고 있었다. 자, 이 국어상용에 가라는 말의 뜻은 뭐라고 써있냐면 일본어를 늘 사용하는 집,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본어를 늘 사용하는 집. 왜 일본어가 국어냐? 일본인에게 있어서 국어는 일본어겠죠. 근데 뭐 이인국 박사 입장이라면 더더욱 뼛속까지 일본인이라니까. 때문에 이 이인국 박사에게 있어서 국어는 한글, 뭐 훈민정음, 우리가 이런 것이 아닌 일본어입니다. 그죠? 히라가나, 가타가나를 포함한 이 일본어를 자신의 모국어라고 생각할 만큼 그만큼 뼛속까지 일본인이었던 사람이에요. 친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죠. 그래서 일본어를 늘 사용하는 집, 친일 행적의 앞장섰음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게 바로 친일 행적의 결정적 증거예요. 알겠죠? 근데 일제강점기가 끝나버리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데 친일에 앞장섰다라는 그 결정적인 증거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게 과연 손해일까 이득일까? 완전한 손해죠. 큰일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인국 박사는 움찔했었던 것이죠. 그죠? 그 다음에 계속 보도록 하죠. 해방되던 날 떼어서 집어넣은 것을 깜빡 잊고 있었다. 지금 이 액자를 밑에선 종이장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국어상용에 가라는 이 액자를 떼서 집어넣어둔 이유는 알죠, 모두. 네, 해방됐을 때는 일단 일본과 관련된 모든 물건을 숨겨야 했겠죠. 그죠? 그래서 꼼꼼히 찢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종이장 하나만 해도 일본인과의 교제에 있어서 얼마나 떳떳한 구실을 할 수 있었던가, 야릇한 미련 같은 것이 성광처럼 머릿속을 스쳐갔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미련이라는 것이 남았다는 것이죠. 이 사람은 뼛속까지 일본인이기 때문에 이 종이장 하나로 인해 얻었던 여러 가지 어떤 이익,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참 아쉬운 거죠. 저는 바뀐 사회적 상황 때문에 찍고 있지만 아쉬움이라고 간단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이거를 좀 더 상세하게 얘기하자면 이겁니다. 이 광복 혹은 해방이라고 하는 큰 사회적 어떤 사건이죠. 사회의 어떤 변화를 기점으로 해서 사실 광복 이전에는
이 국어 상용의 가라는 이 종이장 하나는 무엇이었냐면 아주 떳떳한 구실이 되는 거예요. 어험, 나 말이야 국어 상용의 가라는 이 액자를 받은 그런 병원이라고. 카리스마 있어. 라고 마치 자랑스럽게 의스대면서, 그러니까 뭐 같은 친일파라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일본인이라든지 그런 사람들한테 자랑스럽게 들이밀 수 있는 어떤 구실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광복 이후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흔적 없이 지워야 할 과거가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종이가 시대적, 사회적 그 상황이 변화에 따라서 엄청나게 중요한 떳떳한 구실, 아주 유용했던 물건이었던 것인 게, 이게 사회적 흐름이 변화함에 따라 필요 없는 것이 아닌 아예 존재 자체를 부인해야 되는 그런 소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요게 참 재밌는 부분인 것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어디까지 일본인이었는가를 한번 보세요. 환자도 일본말 모르는 축은 거의 오는 일이 없었지만, 그래서 환자들 사이에서도 일본말을 모르는 축은 거의 온 일은 없었대요. 이 병원 자체에. 이 축이라는 것은 사실 모르는 친구들이 가끔 있는데 부류라든지 뭐 패거리쯤으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본말 모르는 부류들은 오는 일이 없었지만 대외 관계는 물론 집 안에서도 일체 일본말만 써왔대요. 그러니까 해방 뒤에 부득이 써오는 제 나라 말이 오히려, 여기서 제 나라 말이라는 것은 한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쓰고 싶어서 쓰는 게 아니죠. 이인국 박사에게 있어서는 가장 편한 말이 뭐냐라고 하면 일본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생활화되었죠. 근데 어쩔 수 없이 부득이 써오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쓰는 그 한글 말이 오히려 어색함을 느낄 만큼 그에게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뼛속까지 친일의 행적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친일 행적의 정도를 짐작할 수 있게 해주는 구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 액자를 얻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언급이 된 바 있는데, 그래도 혹시 시험에 문제 나올까봐 밑줄 쳐서 표시를 해줄게요. 일단은 액자를 얻게 된 배경, 여기 있습니다. 대외 관계는 물론 집 안에서도 일체 일본말만 써왔다. 배경 첫 번째고요. 자, 그 다음에 액자를 얻게 된 배경 또 나옵니다. 마누라의 솔선수범하는 내조지공도 컸지만 애들까지도 곧잘 지켜주었기에 이 종이장을 탔던 것이 아닌가. 자, 이것 또한 액자를 얻게 된 배경 두 번째라 볼 수 있겠죠. 사실 여기서의 마누라의 역할이라든지 애들의 역할까지도 얼마만큼 친일했는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야기의 흐름 전체적인 내용을 보자면 마누라나 뭐 애들은 그저 이인국이 하고자 하는 바대로 잘 따라왔었던 것이죠. 물론 마누라와 이인국 사이에서의 어떤 의견의 갈등도 뒷부분에 살짝 나오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냥 이인국 박사가 하는 대로 잘 따라와줬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온 가족이 친일을 정말 열심히 하다 보니 결국 이 국어상용의 가라는 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영광스러운 그런 액자를 얻게 된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 영광스럽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장꼬대까지 국어를 할 정도가 아니면 이 영예로운 기회야 얻을 수 있겠어? 영예로운 기회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럴 정도로 친일파의 집안에 있어서는 정말 일본어를 항상 사용하는 집안이라는 액자를 받는 건 상당히 영예롭고 영광스럽고 경사죠, 경사. 그죠? 그래서 국민총력연맹 지부장의 웃음 띤 치아 소리가 떠올랐다. 자, 그 다음에 그 순간 자기 자신은 아이들을 소학교에서부터 일본 학교에 보낸 것을 얼마나 다행으로 여겼던가. 자서에 크게 언급된 바는 아닌데요. 이 정광용이라는 이 작가는 이 학교에 보내는 것, 그러니까 이인국 박사라는 주인공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그런 양상들을 통해서도 풍자적 요소를 담으려고 노력했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일단은 일본이 득세했을 때,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때에는 일본 학교에 보냅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소련군이 이제 들어왔을 때, 즉 소련이 상당히 득세했을 때는 그때는 소련 학교에 유학을 보냅니다. 아들이었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가장 시간적인 시점으로 봐서는 가장 나중에 일어난 일인 현재쯤에는 그때 미국에 있는 학교에 유학을 보냅니다. 딸을요. 그죠? 자, 거기서는 또 미국이죠. 일본에서부터 소련, 소련에서부터 미국까지 당시 시대적, 사회적 흐름 속에서 대세가 무엇이냐, 강자가 누구이냐에 따라서 옮겨가는 것이죠. 여기저기. 일본이 지금 제일 잘 나가? 그럼 일본 학교 보내. 지금 소련이 제일 잘 나간단 말이야? 그럼 소련 학교 보내. 근데 이제 소련은 지고 미국이야? 그럼 미국 학교 보내. 이런 식으로 그 이인국의 어떤 처세술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이인국이 아들, 딸을 유학 보내는 그런 행적에 따라서, 그죠? 강자에 달라붙어서 살아가는 그만의 처세술을 짐작할 수 있게끔 해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저금통장의 잔액을 깡그리 내주던 은행 지점장의 호의에 새삼 고마움을 느끼고 있고요. 자, 근데 그것마저 없었더라면 여기서 이 그것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돈입니다, 돈. 예. 그래서 돈에 대한 이 사람의 어떤 생각,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마인드가 드러나요. 무슨 정치가 오든, 어떤 세상이 오든, 무슨 사회가 오든 돈만 있으면 절반 이상이 굶어 죽기 전에야 우리 집 자연 아니겠지. 돈만 있으면 어쨌든 뭔가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극복해 나갈 수 있다라는 마음속에 큰 어떤 보험이 있는 거예요. 이건 어찌 보면 보험 같은 거죠, 돈이. 송금고가 있는 안방 단스를 생각하면서 혼자 중얼거렸다. 그러면서도 이인국 박사는 무슨 일이라도 꼭 자기만은 살아남을 것 같은 막연한 기대, 이게 정말 막연한 기대가 아니었어요. 이야기의 끝을 보면 이 사람은 끝까지 잘 삽니다. 얄밉게도 끝까지 잘 살아요. 네. 그런 어떤 결말을 예고하고 있었던 것인지 이 사람은 긍정적인 어떤 철학적인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본받아야 될 만한 사실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죠? 네, 친일파의 행적을 우리가 뭐하러 본받습니까? 하지만 이 이인국 박사는 어쨌든 긍정적인 미래를 계속 그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 네. 막연한, 자기는 잘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품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 네. 그것쯤은 좀 알아두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서 좀 끊죠. 네. 시작부터 너무 빡세게 강의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도 껍빗단리만 보면은 토 나온다고 갈까봐 일단 여기까지만 끊고 그 다음에 또 이어서 강의 짬을 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짬 내서 하는 거거든요. 네, 고생 많았습니다. 네, 깔끔하게 끝내죠. 네,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